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05단원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한번 나가도록 해볼게. 저번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와 파력 발전, 조력 발전에 대해서 배웠거든. 쭉 한번 넘어가 볼게. 기억나나 봐봐. 그리고 이번엔 프린트 오른쪽에 있는 연료 전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연료 전지. 자, 연료 전지란 책은 312쪽부터 펴놓으면 된다. 연료 전지는 바로 기본 원리는 바로 이거야.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된다는 거야. 밑줄 그어놓자.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물이 된다. 사실 수소랑 산소랑 합쳐서 물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원리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대단하다는 거지. 자,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된다.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된다. 근데 이때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뭔가 이 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전기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는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이 만들어지면은 그 중화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얘기는 나는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 너희가 이미 중화 반응을 과학 B 시간에 배우니까. 어쨌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아랫부분이야. 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합쳐져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라는 거야. 이 연료전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연료전극, 공기전극, 전해질로 구성되는데 이게 뭔지 보여줄 거야. 연료전극, 공기전극, 전해질. 이 세 개만 있고 재료만 공급되면 되는 거라, 수소라는 재료만 공급되면 되는 거라 기존에 알고 있는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증기, 터빈, 발전기 막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발전이 아니거든. 굉장히 단순하게 전기를 얻게 돼. 그래서 뭔가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 손실이 많은데, 에너지 손실이 많은데,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는 거라 생기는 손실이 작아서 기존의 연료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 이따가 한 번 더 볼게. 일단 연료전지는 이렇게 생겼어. 적어볼게.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지금 프린트에 필기하는 거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거든. 이 왼쪽에 있는 네모와 오른쪽에 있는 네모의 명칭을 알아둬야 돼. 왼쪽에 있는 네모는 연료 전극이라고 해서 뭔가 연료를 공급해 주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공기 전극이라고 하는 장소이고 공기를 공급해줘. 다른 말로 산소를 공급해줘. 산소. 자,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 기억해.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물이 되는 건데, 여기서 기본 연료를 수소라고 봐. 수소. 사실 산소는 공기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소를 따로 공급해주고 산소는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얻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연료전극이라는 곳에는 수소, H, 수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하고, 공기전극이라는 곳에선 공기, 말 그대로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쓸 거거든.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 자, 한쪽에서는 연료인 수소를 공급하고 한쪽에서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를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 연료전지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어.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용어 및 알아두어야 할 이론을 정리해 볼게. 산화, 환원. 우리 이번 과학 B 시험 범위로 알고 있는데, 자, 이미 정의를 알고 있겠지만 그 다양한 정의 중에 하나만 기억해 보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지.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야, 전자가 이미 뭔지 알고 있지?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바로 얘가 전자잖아. 전자는 음전하를 띠지. 대표적으로 수소와
원자를 한번 그려봤어. 얘가 바로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핵안에 있는 양성자도 한 개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한 개여서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인 거야. 근데 그때 이온이라는 상태를 공부해 볼게. 이온은 전자와 분리된 상태를 이온이라고 하거든. 자, 전자가 원래 핵 주변에서 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전자가 분리돼 버리면 그걸 이온이라고 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전자와 핵이 잘 붙어 있는 상태는 그냥 수소다, H다 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수소에서 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여기 핵만 남겠지? 자, 이 상태를 바로 수소 이온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H 플러스다 라고 얘기해. 왜냐면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전자는 보통 일렉트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문자 2를 많이 쓰거든. 어쨌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분리돼 버리면, 전자가 분리돼 버리면 남은 수소는 바로 플러스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써주는 거지. 수소와 수소 이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걸 왜 배우냐?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연료전지 배우면서 연료전지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수소와 산소를 합쳐서 물을 만드는 게 바로 연료전지의 기본이야.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생기냐?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 수소를 그냥 두지 않고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하는 거야. 자, 이따가 책에서 쓸 거야. 일단 지금은 기억해놔. 왜 우리가 이온이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전자를 잃는다. 지금 전자 잃어버리는 과정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전자를 잃는 이온을 산화되는 과정을 왜 배우냐? 바로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을 만드는 연료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야.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산화, 이온이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 수소 있지, 수소. 수소를 그냥 H로 두지 말고 수소 이온과 전자로 찢어. 일부러 찢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 있거든.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또 회로에서의 전류의 이동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어. 자, 이 오른쪽에 가장 기본 회로를 그려놨다. 자, 건전지는 전압이니까 V. 그렇다면 긴 쪽이 플러스니까 긴 쪽이 높은 곳, 플러스가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지. 그때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꼬마 정구 같은 저항을 매다는 거야. VIR, 얘가 회로의 기본 3요소잖아. 그때 우리 이미 배웠다?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배웠니? 그래, 높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낮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외웠어. 그런데 이 전선을 확대해 볼게. 내가 프린트에는 굳이 이렇게 전선을 3개나 그릴 필요 없어서 하나만 그렸거든. 너희는 이 슬라이드를 쭉 보고 나중에 한번 필기를 하도록 해봐. 자, 전선을 확대해 보면은 전선이 안에 알갱이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 알갱이들이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고 구멍이 있다. 이 마이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야,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잖아. 그럼 구멍은 뭐냐? 구멍은 진짜 말 그대로 구멍이야. 그래서 구멍 공자를 써서 얘를 공이라고 하는데, 구멍 공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다 마이너스 전자가 차 있는데 얘는 전자가 비어 있는 구멍이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전자들에 비해 플러스를 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양공이라 그래. 양공. 우리 태양광 발전에서 P 반도체, N 반도체 할 때 P 반도체가 포지티브 반도체, 양공이 많은 반도체였거든. 그때 한번 양공을 배웠는데 그땐 양공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어. 왜 양공이냐면 실제로 구멍이기 때문에 구멍 공자를 쓰는 거고, 이 양은 실제로 플러스가 많이 있진 않은데 다른 곳이 다 마이너스인 전자로 가득 차여 있는데 얘는 구멍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다른 전자들에 비해서 플러스를 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건 전선을 확대해보면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있어. 전자가 훨씬 더 많아. 양공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럴 때 한번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노란색 전자가 양공으로 쏙 들어가 본다고 할게. 그러면
전자가 왼쪽에 2개 채워지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있던 원래 전자 자리에 있던 애가 양공이 되겠네. 구멍이 되겠네. 지금 전자가 구멍으로 쏙쏙쏙 들어간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처럼 되겠다. 그러면 또 이 구멍에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얘가 쏙 들어간다고 해볼게.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옳지. 이번에 구멍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보이면서 전자가 채워지게 되겠지. 네.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야. 하지만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전자는 많고 양공은 상대적으로 적잖아. 양공이 이동한 것처럼 보여. 구멍 자체가 스스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동하니? 실제로는 전자가 구멍에 쏙쏙쏙쏙 파고들어서 이동했을 뿐이야. 실제 이동은 전자인데 우리가 멀리서 1번, 2번, 3번 그림을 봤을 때는 양공 자체가 구멍 자체가 스스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아,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당연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구멍이 채워져서 또 다른 곳에 오른쪽에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므로 양공과 전자는 당연히 반대야. 따라서 이 도선에서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찾아보면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 양공과 전자가 당연히 방향이 반대인 건 이해가 가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멀리서 한번 이렇게 봐볼래? 실제로 전자는 많고 양공은 적기 때문에 개수가 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래,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스스로 구멍 자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것을 전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거야. 전류. 그래서 우리가 전류는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라고 배웠던 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 것을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지. 자, 양공과 전류는 같은 뜻인 거야. 양공이 이동하는, 사실 양공 자체는 이동하지 않지. 양공, 구멍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쨌건 그 이동하는 방향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래서 양공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도선을 확대해서 잘 보니까 실제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 전자라고. 그런데 전자와 양공은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자, 요 두 개를 기억해. 어쨌건 양공이 이동하건 전자가 이동하건 양공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물론 실제 전류의 방향까지 따지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건데 전자가 움직여도 그것은 바로 양공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양공의 흐름이 바로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조금만 이동하면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우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을 만드는 게 기본 원리라고 했어. 그런데 이 수소를 그냥 두지 않지. 일부러 찢었지. 뭐와 뭐로 찢었지? 그렇지. 수소 이온과 전자로 찢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 전자, 아까 찢은 이 전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얘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전자를 쏙 이동시키기만 한다면 그 뜻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 너희는 필기를 이 전선 그 프린트의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도선을 3개만 그렸는데 너희는 요 맨 위에 도선 마음에 드는 도선 1개만 그려봐. 하나만 이렇게 그려봐. 양공은 하나고 전자는 많은 걸로. 그럴 때 양공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시해두고 그럼 전자가 양공이 오른쪽으로 실제로 이동하진 않지. 실제 이동하는 건 누구니? 그치? 전자가 양공에 쏙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다시 구멍이 되면서 다음 전자가 쏙 들어오고 아,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뭔가 전선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 아마 중학교 때 그냥 외운 애들도 있을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막 이렇게 그냥 외운 애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기본 원리는 이거였던 거지. 전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연료전지의 원리를 가볼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와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이 왼쪽 부분은 수소를 주입하는 연료전극이야. 연료전극. 수소가 연료가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무슨 전극이라고 했어? 산소전극 아니고 공기전극이라고 했지. 공기 일상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주입시켜. 그럼 공기 중에서 산소가 알아서 들어가게 여기에 필터를 깔아. 그리고 이 수소 연료전극과 공기전극 사이에는 전해질이라는 액체를 마련해. 전해질. 그래서 수소와 산소와 전해질이 마련되어 있어야 연료전지를 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수소, 산소, 전해질을 우리 한번 식으로 써볼게. 수소는 수소 하나를 H라고 하는데 수소 기체는 H가 두 개가 모여 있어서 H2라고 해. 적어보자.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 하나는 O지만 산소 기체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O2라고 해. 그때 수소를 주입하고 산소를 주입해서 물 만드는 건데 첫 번째 볼게. 수소를 산화시켜. 산화란 전자를 얻는 거라 그랬니? 잃는 거라 그랬니? 그치?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라 그랬어. 바로 수소를 찢는 거야. 핵과 전자로 나누는 거야. 자, 수소 기체를 여기 수소 기체 교과서에 있는 수소 기체를 보자. H가 두 개 붙어 있네. H2를 찢어. 뭐랑 뭐로? 수소 이온과 H 플러스와 전자 E 마이너스, 일렉트론 마이너스. 자, 요게 수소 이온, 요게 전자. 이렇게 찢는 거야. 근데 찢을 때 얘를 숫자를 좀 맞춰줄게. 자, H2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얘 찢으면 H 플러스가 몇 개 생기겠어? 뭐 있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를 두 개, 앞에 개수 2를 붙여주자.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생기는 거지. 요 H 하나가 찢어지면 H 플러스와 전자가 되는 거니까 H2가 찢어지면은 H 플러스 두 개, E 마이너스도 두 개가 생기게 되겠지. 앞에 개수를 꼭 써줘야 해. 그때 얘를 찢어. 얘를 찢으면 찢고 나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생기지. 찢은 애들 두 개가. 그 두 개를 2번, 3번에 적는 거야. 하나는 수소 이온, 하나는 전자인데 수소 이온은 어떻게 이동시키냐? 바로 전극 사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통해 이동을 시키고 찢은 전자는 바로 전선, 요 위쪽에 있는 전선 있지. 이 전선을 통해 이동을 시켜. 근데 우리 아까 배웠지?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은 사실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한다는 뜻이고 양공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바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지. 전류가 흐름. 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수소 기체 H2가 들어왔습니다. 얘를 산화시키세요. 찢으세요. 찢으면 H 플러스 두 개와 전자 두 개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 H 플러스는 전해질에 녹여서 이동시키고 전자는 어디로 이동시킨다고? 여기 전선을 통해서 보내.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했다는 뜻이고 양공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면 여기 꼬마 전구에 불빛이 싹 들어오겠네. 전기가 생성된 거네. 오케이? 자, 수소 중에 우리는 얘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수소 기체를 찢어. 그래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에 담가 놓고 전자는 도선으로 이동시켜. 전자가 도선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고 전류가 흘렀다는 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 전해질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과
쭉 한 바퀴 돌아서 전구를 밝히고 돌아온 전자를 만나게 하면 다시 초반에 있었던 H2 수소 기체가 될 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수소 기체란 사실 되게 위험한 기체거든. 폭발성이 되게 강해서 수소 기체에다 불꽃을 대면은 퍽 하고 터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수소 기체로 다시 만드는 건 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따라서 수소 기체의 폭발 위험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 여기 오른쪽에 공기, 즉 산소가 대기하고 있어. 왜 산소가 대기하고 있으면 수소의 폭발성을 줄일 수 있을까? 그치?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 안전한 물이 되거든, 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까지 만들어야 가장 안전한 연료전지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어쨌건 산소는 전자를 위쪽 전선을 통해 들어온 전자를 받게 돼. 전자를 얻는 것이 산화연이 환원이었니? 그치, 환원이었지. 그래서 산소가 환원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물이 생성되는 거지. 한번 이 과정을 식으로 적어볼게. 자, 수소 이온. 자, 얘는 전해질을 통해 여기 물을 통해 이동한 애야. 그 다음에 도선을 통해 이동한 애는 누구였지? 전자였지. 아까 요 두 개가 합쳐서 수소 기체였잖아. 근데 얘를 찢은 거였어. 근데 각자 하나는 전해질을 통해 하나는 전선을 통해 이동했지. 물론 이 전선 통해 이동한 얘는 꼬마 전구를 밝히고, 즉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돌아오는 애야. 그런데 얘네 둘이만 합치면은 수소가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따라서 산소를 얼른 넣어주는 거지. 그렇다면 산소가 여기 전자를 빨리 받아서 얘와 같이 합쳐져서 산소가 전자를 넣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물이 생성되는 거지. H2O가 생성되는 거야. H2O. 얘도 정확하게 그 앞에 개수를 한번 맞춰줘 볼까? 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4개가 들어오고 있어. H 플러스 4개가 들어와. 따라서 H 플러스 앞에 4라고 적어두자. 그 다음 전자도 4개가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전자 앞에도 4라고 적어줘. 그 다음에 산소는 O 2개, O2 그대로 두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이 몇 개 생성되니? H2O가 2개 생성되네. 그래서 2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어느 문제집에서는 이거를 좌변, 우변을 다 똑같이 그 약분을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 1 이렇게 나온 문제집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똑같아. 양변을 똑같이 곱하거나 나눠도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간 식도 맞는 거야. 나는 뭐 분수를 싫어해서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할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얘가 왜 연료전극이고 얘가 왜 공기전극인지 알겠지? 연료로 제공되는 H2, 수소가 제공되는 쪽이 연료전극이고, 또 산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산소가 기다려서 수소와 합쳐져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쪽을 공기전극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기에서 우리는 산소, O2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극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아까 여기 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전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지? 그런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했지? 옳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지? 그래서 여기 책에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전자가 이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전류 I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므로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고 배웠지? 옳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배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찾을 수 있는 거야. 혹시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적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전자의 이동을 보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 줄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책을 계속 이어서 볼까?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물이 유일하다. 따라서 연료전지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 전기를 생산할 때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왜 다른 일반적인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터빈을 돌리거든? 아니면 풍력발전처럼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수소와
산소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또 소규모 기기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대.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다. 아까 수소가 폭발성이 너무 좋아서 위험한 기체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네. 프린트에도 단점을 써놨어. 연료비가 들지 않고 수소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수소는 어떻게 얻냐? 우리 수소에서 산소 합쳐져 가지고 물을 만들잖아. 얘를 다시 분해시키면 다시 수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를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좋고 소음 발생이 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고, 자, 얘를 지워줄래? 날씨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내가 옆에 조력 발전을 쓰면서 모르고 복부 타다가 안 지웠는데 얘는 날씨랑 상관없어. 얘가 틀린 말은 아니야. 날씨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는 말인데 날씨랑은 아예 상관이 없지.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건 날씨와 무관하다. 하지만 얘의 단점은 수소의 대량 생산, 저장, 운송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 합쳐져서 물을 만드는 연료전지는 누가 이용하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을 탐험하면서 물이 필요하잖아. 그때 물을 갖고 가. 그리고 얘를 분해시켜서 수소를 얻어. 그런데 수소를 그냥 두지 않고 수소를 찢어. 이온과 전자로 찢어. 그래서 이 전자는 도선으로 싹 보내서 전류, I를 얻고 나중에 이걸 다 합쳐져 가지고 물을 다시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연료전지를 실제 우주선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건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외우는 거 해볼게. 316쪽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 보자.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뭐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환경 문제와 에너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다 라고 하는데, 환경을 생각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걸어놓는다고 해. 예를 들어 영국의 배드제드라는 베딩턴 제로 에너지 단지의 약자래. 배드제드라는 곳은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아예 그 도시 내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도시래. 그러면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한번 사진을 볼래? 사진, 배드제드는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한 건물만 보여주자면 위에 다 태양전지판을 세팅해놔서 태양전지판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코드로 연결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빗물을 받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쓴다거나, 또 빗물을 저장하여 얘를 나중에 그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건물들의 세팅을 다 해놓은 도시, 영국의 배드제드가 대표적이라고 해. 그 다음 적정 기술에 대해서도 배워볼게. 318쪽이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소외된 지역, 개발도상국 같은 곳을 말하는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식수, 식량, 위생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이 힘들어. 이런 사람들한테 야, 갤럭시가 좋아. 이거 써봐. 아이폰 새로 나와서 써봐. 라고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나 문화적 성격이 다른 공동체의 삶을 개선해 주려면 첨단 기술이나 거대 기술은 필요하지 않아. 첨단이나 거대 기술은 필요하지 않아. 뭐가 필요하냐? 그 공동체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 바로 그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 적정 기술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가장 단순한 기술을 제공해 줄 때 만약에 환경 오염되는 기술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걔네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겠지. 따라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적정 기술을 소개해 주면서 얘네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적정 기술이란 화석 연료가 필수적인 우리가 보통 쓰는 거대 기술, 첨단 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그 예가 바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네. 예를 들어 페달 세탁기 같은 거야. 뚜껑 부분에 의자에 앉아 페달을 밟으면 통이 통돌이로 움직이면서 빨랫감이 세탁된다.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쓰지 않겠지. 하지만 당장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 또 생명빨대. 우리야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먹지만 얘네는 정수기 장치가 되게 부족해서 오염된 물을 그냥 먹고 살잖아. 그런데 이 빨대 안에 단순한 필터를 넣어서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거지. 또 큐 드럼이라고 이 안 물통일 뿐인데 물통을 그냥 네모나게 만들지 않고 얘를 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이 안에 물이 차 있어. 그래서 멀리서 물을 퍼서 얘를 줄로 끌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노동이 조금 필요하지만 단순한 방식이지. 또 이 워터탑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여기가 그물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대. 그래서 그물에 닿으면 물방울이 되는데 이 물방울을 또르르르르 흘러서 아래 모으나 봐. 그래서 나중에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물방울이 되게 작은데 그물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이 그물에 생기는 물을 모으면 꽤 양이 된다고 해.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 거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말고사 범위는 다 끝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온 문제 풀고 끝내보자. 다음 시간 그 일주일 더 우리가 시간이 있어. 이번 주는 7일부터 11일까지가 이번 주고 그 다음 주는 14일부터 18일까지인데 시험 바로 직전 주가 되겠네. 이 직전 주에는 연료전지, 또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조력발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이미 통합과학 A 프린트 모아놓은 그 온라인 클래스 너희가 수강 신청을 했니? 거기 가면은 이번 통합과학 A의 시험 범위의 프린트를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어. 프린트는 미리 올려놨으니까 한번 미리 풀어보고 다음 주 14일부터 18일 요 사이에 수업을 들으면서 답을 맞춰보는 걸로 할게. 그리고 언제든지 그 모든 질문을 해도 됩니다. 카톡으로. 질문 교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카톡하세요. 자, 322쪽 보자. 보기에 용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재. 7번 땡땡땡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화력, 조력발전이 있다. 뭐가 들어가야 할까? 옳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다. 8번 수소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뭐라고 했었지? 연료전지라고 했었지. 9번 영국의 베드제드는 대표적인 어떤 도시야?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을 보여주었다 라고 쓰면 되겠다. 바로 옆에 넘어가서 뒷장 324쪽 핵심 개념 적용하기 문제 풀어볼까? 신재생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력발전에 비해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니? 맞는 말이지. 니은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다 라고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디귿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아니, 사실 이건 그렇지 않아.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데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이런 것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대.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는 걸 알면서도 화력발전을 쓰는 거거든.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가 극복해야 될 장벽이라고 할 수 있지. 효율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한 거야. 신재생에너지는. 답은 3번. 8번 볼게.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3번, 4번, 5번 보면은 다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2번만 반대로 얘기해서 2번이 정답이다. 2번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킨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2번은 틀렸어. 9번 적정 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설명한 것은? 자, 적정 기술은 거대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된다. 따라서 3번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어야 해. 현지의 사정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야. 1번 큰 비용 필요 없고 복잡하고 크면 안 되겠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면 안 돼. 개발도상국에서는 전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단 말이야. 과학 원리를 아는 전문가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겠다. 넘어가서 12번 볼게. 다음은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발전 장치. 풍력 발전이네. 태양 에너지가 요렇게 될 때 이게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네. 일단 태양에서 시작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해야겠다. 자, 얘가 지표로 와. 지표로 오면은 이 지표의 열 에너지가 떨어져서 지표가 가열되겠네. 그렇다면 지표가 가열되면 공기가 팽창되어 하늘로 올라가겠네. 그게 바로 공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 공기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바람이 되는 거잖아. 바람이란 운동성을 갖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를 공기의 운동성으로 역학적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리면 결론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자, 내가 지금 이 부분에 표시를 한 거야. 지표에서 공기가 될 때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이 공기가 발전 장치에 들어갈 때 역학적 에너지, 운동성을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된 거고, 이 프로펠러를 돌리고 나면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태양 에너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에너지를 적은 거다. 13번.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 중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을 쓰래.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즉 터빈과 발전기를 쓰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13번을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터빈과 발전기가 이용되지 않는 것을 써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두 가지 배웠거든. 하나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빛을 받으면은 바로 전기가 흐르는 PN 반도체를 이용했지. 또 오늘 배운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발전기를 쓰지 않았어. 터빈과 발전기를 쓰지 않았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터빈과 발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특이한 방식인 거야. 14번. 신재생 에너지 중에 파력과 조력,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말해보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파력, 조력 둘 다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 바다에서 얻는 에너지다 라는 게 공통점이고, 얘가 바로 해양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 둘 다 해양 에너지다. 파력은 파도를 이용하고 조력은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잖아. 또 둘 다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파도가 잘 치는 곳, 또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만 파력발전, 조력발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다. 뭐 더 많은 공통점이 있을 텐데 나는 이 두 가지만 쓰고 넘어갈게. 15번.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보자.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일사량, 일사량이라는 거는 태양빛이 들어오는 량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일자가 날 일자, 바로 태양, 선을 얘기하거든.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태양광 발전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해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겠네. 파력발전, 조력발전을 이용할 수 있겠네. 근데 특히 서해안에서는 조수간만의 차, 조석간만의 차,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력발전도 이용할 수 있겠다. 뭐 그냥 바다라는 말만 보고 파력발전을 추가로 적어도 돼. 뭐 정답은 없는 거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태양광 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넘어갈게. 자, 16번. 연료전지는 수소기체를 연료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때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화학식으로 적어보자. 지금까지는 수소, 산소 합쳐서 물이 된다. 이렇게 한글로 적었는데 얘를 화학식으로 알아두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수소,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된다는 건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외워두도록 하자. 자, 수소는 H2 더하기 산소는 O2 합쳐져서 물 H2O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얘도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 산소가 O2 두 개인데 얘는 산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 개수를 맞춰주려면 수소와 물에 앞에 E자를 붙여주면 돼. 자, 수소 H2 두 개, 물도 두 개. 이렇게 하면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된다를 화학식으로 표현한 거야. 요거 화학식 외워두도록 하자. 2번,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과 비교하여 연료전지의 장점은 뭐가 있냐? 도대체 뭐가 생성되길래 그러냐? 얘들아,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뭐가 생성되지? 그치, 이산화탄소, CO2가 생성되잖아? 그런데 연료전지의 장점이 이거 아니겠어?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친환경적인 생성물질, 물이 생성된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 생성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론 다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문제만 남았네.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고생했습니다.